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면은 거의 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한 25배 정도 되고요. 뉴욕과 도쿄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집값이 뚝 떨어져서 이걸 어느 정도 맞추는 것. 하나는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덜 올라가면서 이걸 맞추어 나가는 것.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단기간에 오를 것이냐? 미국은 고금리 문제는 최근에 이제 연구로는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중국의 이제 노동 인건비 상승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한 2005년, 2004년 이때 보면은 중국의 인건비가 시간당 한 1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당 한 8달러 정도이거든요.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도 우리 다 중국에 주문해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인도의 값싼 제품이 해줄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품 구입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은 안 사신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만큼 인도는 그 제조 부분에서 중국을 절대 대체해주지 못할 거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개 얽혀서 미국은 여전히 이제 생각보다는 계속 앞으로 세계 경제는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뭐 고금리라고 하기보다는 중금리 정도 수준에 유지될 것이라고 그러고요.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은 참 중요한 키 부분인데요. 인도하고 이런 나라보다는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인도는 아직 젊은 인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질금리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실질금리 추정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이미 지금부터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그게 실질 중립금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질 중립금리가 미국보다 이미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낮을 것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때문에 명목금리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이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직면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 통화 정책에서 고민 중에 하나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고차가 될 때 한국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다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특히 이 두 나라, 다른 뭐 이머징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젊으니까 거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워낙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구조적으로 나타날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지금 뚜렷한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보다 금리가 이제 낮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 않을까, 이미 지금 들어왔는데요. 일본이 그랬었죠.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 정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작년에 잠깐 사람들 시장에서 아주 이제 파월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낙관적으로 보아가지고 3월 달에 인하를 한다 했다가 또 5월 달에 인하한다 했다가 이것도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약간 물러 나갔죠. 저는 여전히 6월에서 한 9월 사이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금리는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월이 선제적으로 뭔가를 금리를 인하한다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경기가 괜찮은데 물가가 뚝 떨어져 버리면 1%대로 떨어지면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약간 경기가 꺾이는 것을 보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2년 동안의 금리와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은 모두 다 틀려가지고 올해도 꽤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다들 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하여튼
거의 뭐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는데요. 미국의 시장만 보더라도 코로나19가 꽝 닥치면서 돈은 많이 풀고 50대, 60대 코로나19 때 이제 죽을까봐 노동시장에서 많이 퇴출을 해버렸고요. 기업들이 고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에서 또 이제 노동 수요가 많이 늘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자기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여전히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뤄왔던 것들이 현재 이제 소비 증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도 조금 불안하게 많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까지 잘 이제 견뎌 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지금 노동시장도 조금 엣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은 엣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티핑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을 확 조금 넘어가 버리면은 미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실업이 확 증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게 되면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제 리스크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과 물가의 안정적인 궤도를 접어들긴 아직 힘들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성장이 우려돼서 금리를 빨리 인하하면은 또다시 물가가 자극받을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금리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서 유지되면은 성장이 또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서 우리가 정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자칫 잘못 치우치면은 물가가 튀어버린다든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어떤 엣지 선상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 그게 올해 내년에 일어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걸 이제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집값이 많이 하락한다 이런 쪽이냐 아니면은 뭐 많이 하락하느냐 오르느냐 이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일극 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다극 체제, 양극 체제도 아니고요. 저성장 이후에 일본이 지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서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도쿄 일극 체제로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지방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마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된 모습은 뭐 그것은 누구나 지금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제 소득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한 25배 정도 되고요. 뉴욕과 도쿄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뚝 떨어져서 이걸 어느 정도 맞추는 것. 하나는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덜 올라가면서 이걸 맞추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 경로인데요.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도 해가면서 소득이 올라가는데 집값은 그 속도보다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배수가 이제 선진국 저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지금보다 자꾸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집값의 상승률 혹은 예상 증가율 이런 부분을 과거보다 훨씬 낮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 이때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뭐 부동산 그 임대업자법도 뭐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분도 특혜를 주고 등등 해서 했을 때 의외로 그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빌렸냐 하면은 55세부터 64세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는 계층입니다. 왜 빌렸느냐? 내 노후를 대비해서 집을 사서 이거를 임대 줘가지고 내가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빌렸고 그게 따블되면서 그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이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50대 중반 저희들 60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노후 준비로서 제일 좋은 것은 집 사는 겁니다. 집 한 채 더 사서 임대 주는 것. 그 기억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5년 만에 집값이 2배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세상이 진짜 크게 변했습니다. 5억 하던 집이 10억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대처하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5억일 때는 내가 돈 한 1억, 2억 정도 있으면은 빌려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빌려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이 아까 보셨듯이 우리나라 서울 집값은 소득 대비해서 한 25배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도 주요 중심 도시들 수도들입니다. 한 10배 정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불러일으킨 결과거든요.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단기간에 오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 단기간에 오르면은 조금 정체 상태로 옆으로 가고 그래서 소득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데도 이건 정체 상태에 아마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과다한 부분에 배수가 좀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이제 일본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지은 저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이제 집 사지 말고 주식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집 파란 사람도 있고 했다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트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주식을 좋아하는데도요. 개인들은 주택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주택의 장점이 피트 린치가 보기에 한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금리로 30년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금융기관도 이렇게 돈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률을 따지자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30년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다 수지 맞았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분양시장에서 분양을 받아서 사는 주택은 안정적으로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시장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피트 린치가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주식은 가격이 급락하면은 놀라서 팔아버리는데 주택 가격은 급락해도 안 판다는 것이죠. 자기가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에서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주택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타이밍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뭐 올해는 더 저는 뭐 그렇게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분양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일반 시가보다는 이제 싸게 나올 테니까요. 이런 시장을 활용하는 것, 뭐 그런 것은 이펙티브하지 않나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사서 하는 그 타이밍은 저는 작년에도 이제 제가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24년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자산의 사이클을 본다면은 올해 작년 말 이런 때는 제가 채권을 사도 괜찮고 채권은 올해 상반기 계속 사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질 거니까요, 금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이 올해 한 하반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부동산. 저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여전히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뭐 가계부채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거의 200% 정도 되고요. 미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는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가계 그 자산 구조를 안정되게 좀 만들어놨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이제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결국 자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수요를 결정하는데 과거 우리가 2014년 이때부터 해서 한 6, 7년 동안에 정말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계부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담보대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주택으로 이제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6년 동안 많이 나간 돈이 여전히 거기서 더 펌프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잠깐 감소했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조금 정체된 그런 수준인데 과거 한 5, 6년 동안 보았던 그 정도의 자금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계의 건전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대 수익률을 훨씬 낮추고 오히려 기대 수익률 높은 자산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냐 보면요, 외환위기를 한번 겪으면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LTV도 낮춰져 있고 해서 은행 부분의 건전성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증가한 것에서 취약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비은행 기관 쪽으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차주 중에 하나가 어느 쪽이냐면은 그게 이제 20대 영끌 이런 쪽에 이제 취약한 차주 중에 하나 속하고요. 제가 아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들이 의외로 그때 돈을 빌렸다는데 이 계층들은 사실은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집을 사고 나서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뭐 LTV 비율도 확 낮아져 버렸고 그래서 이 계층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취약 계층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영향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20년 동안 성장한 것들의 요인을 보면은 하나가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 그 다음에 부채에 의한 성장입니다. 계속 부채가 증가해 왔고요. 이 2개가 지금 다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중국 경제가 자기가 수입 대체로 바꿔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2014, 15, 16, 17년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반등해서 20%, 30%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요. 당분간은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값의 반등이 V자형처럼 뭔가 바닥을 치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시그널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얼마나 좀 더 성장하느냐 부분이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이런 부분이 아마 올해 뭐 내년 초 이 정도까지 해소되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라고 보아지겠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건설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바닥의 신호라고 보고 있죠.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나간다 하면은 S&P 500 3분의 1, 나스닥 3분의 1, 고배당주 3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는 게요. 제일 좋을 것 같고 주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기대 수익률은 안 높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배수를 차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런 자산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산을 묻어두는 것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곳에 자산을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